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원 축소, 디멘전 리덕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원 축소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어디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과정의 하나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하고, 즉 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뜻은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은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탐색을 합니다. 보통 EDA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 탐색과 전처리를 보통 합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따로 떨어뜨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분명한 건 이 모델 학습이란 걸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이전에 전처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정규화, 차원 축소, 영상 처리,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여기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요 프리프로세싱에서 처리가 되는데 그때 차원 축소라고 하는 하나의 테마가 사용이 됩니다. 자, 다시 데이터 수집, 탐색, 전처리, 머신러닝 알고리즘 적용, 그리고 모델 학습이 끝났으니까 학습된 모델을 이용한 성능 평가, 그리고 결과 정리 및 시각화까지 오게 되지요. 그럼 이와 같은 차원 축소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결국 차원 축소라고 하는 것이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목적일 테니 당연히 고차원의 데이터가 최근에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왜 많아졌을까요? 잠깐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 문서 요약, 추천 시스템, 유전자 군집화 이와 같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서 요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의 책이 있거나 혹은 기고문이 있거나 혹은 하나의 논문 아니면 하나의 사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각각의 이런 문서들을 어떻게 한다? 1D 벡터로 만든다. 이 문서 요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1D 벡터로 만들고 싶은데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예를 들면 한국어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국어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만 이렇게 빈으로 만들어 놓고 빈도수를 세는 거죠. 이렇게 몇 개 나왔다. 첫 번째 단어가 2개, 두 번째 단어가 5개, 세 번째 단어가 1개, 다음 빵개, 빵개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단어, 즉 1에서 n까지. n은 한 언어의 단어 수로 표현 가능한 한 언어의 단어 수에 해당이 되죠. 어마어마하게 길겠죠. 물론 최근에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안이 됐고 한 언어의 단어 모든 단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장 나이브한 문서 요약 방법을 지금 교수님은 소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문서 하나를 요약하는 것도 수천 개의 문서를 수백만 개의 문서를 이렇게 백 오브 워드라고 하는 한 언어의 단어로 표현하려니 어마어마하게 데이터 양이 많네요.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살펴봅시다.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기 위한 뭐 영화 맞춤 시스템 넷플릭스 같은 게 있다고 치면요. 결국 우리는 아주 옛날 방법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아 옛날에는 이랬었구나 고차원 데이터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다른 방법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고차원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용자 수와 총 영화 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연산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유저 수, 사용자 수 n, 여기가 영화 수 m.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십, 백, 천만, 10만에서 48만 유저, 일십, 백, 천만에서 17,000 영화 하면은 매트릭스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거 사실 연산 잘 안 됩니다. 이 정도 매트릭스는요. 너무 커요. 유전자 군집화의 경우도 우리에게 주어진 만 개의 유전자 수를 가지고 각각 유전자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이나 어떤 상태가 1000개 정도가 된다면 이거 역시나 데이터의 길이가 10의 7승이나 되니까 엄청 크네요. 즉 최근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사이에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크기가 엄청 커졌습니다. 뭐 컴퓨터의 어떤 연산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일 수 있지만 아무튼 이와 같이 점점점 더 데이터가 하이 디멘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해서 너무 크면 다루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저차원으로서 만들어서 좀 쓰고 싶다. 그런 니즈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차원 축소라고 하는 방법론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차원 축소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차원의 저주. 아마 앞으로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뭐 지식을 쌓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차원이 증가할수록 동일 정보량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일 정보량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뭐 프로테이즈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D에서 2D로 3D로 넘어갈 때 내가 똑같이 50% 혹은 25%의 정보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 수가 필요할 것인가. 밑에 그림을 보시면 결국 이 2D에서 3D로 넘어가는 예시가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데이터의 수는 똑같이 n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근데 여기가 차원이 2개로 늘어났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0 by 10이라고 할게요. 예시를 든 겁니다, 여러분. 10 by 10이면 100이라고 하는 공간 중에서 데이터가 5개가 차 있는 거기 때문에 5%에 해당하는 정보량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게 10, 10짜리에 대한 3D 공간이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중에 5에 해당하기 때문에 0.5%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즉 공간이 동일 정보량을 갖지 않고 있죠. 이게 50개가 되어야 5%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차원이 증가할수록 동일 정보량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 이게 바로 차원의 저주입니다. 근데 자, 천천히 살펴볼게요. 데이터 학습을 위해 차원이 증가하면 학습 데이터의 수가 차원의 수보다 적어져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사람들이 이 이론을 먼저 교수가 또 적어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으로 차원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차원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뭐 데이터가 두 개가 지금 있어요. 내가 두 개라고 하니까 너무 할까요? 1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n이 10이고 여기가 차원이 d인데 뭔가 이 얻은 정보를 하나 더 늘리면 d 플러스 1로 늘리면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뭐 군집화를 하는데 성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모든 변수가 서로 독립이어야 한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n개의 d개의 데이터가 변수가 있을 때 첫 번째 데이터 성별, 두 번째 데이터 예를 든 거예요. 나이, 맨 마지막 거주지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성별과 나이가 독립이어야 되고 나이와 거주지가 독립이어야 되고 뭐 여기가 월급 이렇게 했을 때 뭐 나이와 월급이 독립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실제로는 차원의 증가가 모델 성능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왜냐? 모든 변수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고요. 이게 또 D 차원에서 D 플러스 1이 하나 차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노이즈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델 성능이 증가하지 않고 모델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게 된 것이지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 학습을 위해 차원이 증가하면서 학습 데이터 수가 차원의 수보다 적어져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는 형상. 그렇죠. 그러니까 차원이 증가하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10배가 늘어나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 5% 10 기준으로 10 기준으로 똑같이 5%를 차지하려면 10배 데이터가 늘어가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 수가 차원 수보다도 적어요. 그러면서 성능이 저하된 현상도 차원의 저주의 하나의 현상이고 또 데이터 차원이 증가할수록 개별 차원 내 학습 데이터 수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아까 그런 의미죠. 즉, 이 스파스하다라는 말은 데이터가 비어있다라는 의미고 5% 0.5%니까 이게 좀 더 공간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 데이터 수가 적어지는 현상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무조건 변수의 수, 즉 이 차원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차원의 저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은요. 데이터의 수보다 변수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예시는 뭐 1차원, 2차원, 3차원이었지만 데이터의 수가 200개가 있어요. n개가 200이야. 근데 d라고 하는 변수의 개수가 7000개가 됐다. 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주로 즉 이렇게 n이 d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주로 차원의 저주가 발생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을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이 인트린직 디멘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고유 차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어쩔까라고 교수님이 한번 붙여봤어요. 교수님도 한글로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리지널 디멘전보다 이 인트린직 디멘전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밑에 보고 있는 예시가 앱리스트에 대한 예시인데요. 여러분 앱리스트가 뭐였죠? 이 손글씨 데이터였죠. 이렇게 1, 2, 3 쭉쭉쭉 0부터 시작하죠. 0 쭉쭉쭉 9까지 있는데 이게 다 손글씨 데이터고 손글씨 데이터에 이 영상이
지금 16 바이 16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6 픽셀 곱하기 16 픽셀 쓴 거예요. 이거를 원디로 누르면 16 곱하기 16이어서 256 차원이 되겠죠. 짠, 여기. 그래서 원래 엠니스티 원 데이터 오리지널 디멘전은 256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 오타요. 이거 PC입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2차원으로 쭉 이렇게 쭉 이게 차원 2차원으로 PCA라고 하는 방법과 차원 축소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ISO 맵이라고 불리워지는 방법을 통해서 차원을 축소를 했어요. 256 디멘전을 2차원으로 줄여봤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시각화를 했더니 생각보다 같은 클래스끼리 잘 뭉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2차원으로 비록 내렸지만 표현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바로 인트린직 디멘전이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트린직 디멘전은 이와 같이 표현력을 상실하지 않을 정도의 차원을 의미하는데 이런 고유 차원은 오리지널 디멘전보다 상대적으로 항상 작다라고 라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 예시는 256차원을 2차원으로 내렸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 라는 예시를 통해서 방금 이 사실을 입증해 보인 겁니다. 그러면 차원이 높을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자, 아까 이렇게 D라고 하는 차원이 있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 플러스 D 프람계가 붙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취득하는 데이터에는 취득 데이터는 클린하지 않아요. 항상 노이즈가 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적인 피처, 추가적인 변수가 붙을 때도 당연히 노이즈가 늘어나겠죠. 노이즈는 항상 성능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더불어 차원이 높아지면 모델 학습과 추론의 계산 과정이 당연히 복잡해지겠죠. 여러분 뭐 그러니까 행렬의 즉 이게 이제 행렬의 덧셈, 뺄셈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연산들이 이루어질 텐데 당연히 복잡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동일한 성능, 그러니까 차원을 높였어요. D가 늘어났으면 N도 늘어나야 모델의 정확도가 유지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밑에가요. 즉 동일한 성능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의 수가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원의 저주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보통 세 가지 이제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원의 저주는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지식, 즉 어떤 분야마다의 전문가들이 중요한 특성만을 사용하도록 선택을 해줍니다. 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렇게 10개의 피처가 있는데 공공 데이터를 딱 살펴봤더니 10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데이터래요. 일기예보 예측, 일기 예측, 날씨 예측이라 합시다. 날씨 예측. 그러니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딱 보고 이 10개 다 필요 없습니다. 이 3개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 날씨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또 세 번째가 이게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할 내용인데 전처리 기술로 차원 축소 기술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차원의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차원 축소라고 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였고 그 중에 한 가지들을 여러분은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혹은 목적 함수에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도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저 두 번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차원의 저주를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서 중요한 특성만을 사용하던지 목적 함수에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추가하던지 차원 축소 기술을 통해서 전 처리를 하던지 하면 된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저 그림은 차원이 증가할수록 성능이 증가하긴 합니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증가하긴 해요. 그러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분류 성능이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지점, 이 optimal number of features라고 쓰여 있는 지점의 차원까지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차원이 높아질수록 모델의 성능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자, 차원 축소의 배경은 무엇이냐? 결국 이론적으로는 차원이 증가할수록 모델 성능이 이렇게 차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델 성능이 이렇게 증가하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왜 이론적으로만 이렇고 실제로는 되지 않는가를 고민해보니 이와 같이 모든 변수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노이즈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 그래서 모델의 성능을 최대로 해줄 수 있는 이만큼만을 찾자. 즉 전체 변수의 일부 셋을 한번 찾아보자. 전체 D의 차원에서 모델의 성능을 최대로 해줄 수 있는 변수 이런 서브셋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차원 축소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차원 축소를 통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뭐 변수 간의 코릴레이션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단순한 후처리가 있을 수도 있고 적절한 정보를 유지하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차원 축소를 통해서 우리는 시각화도 또 가능합니다. 이거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튼 우리는 차원 축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걸 F라고 했을 때 F 프라임은 변수 간 상관관계가 제거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단순한 후처리를 통해서도 만들 수 있다. 다시 보지만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해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이용해서 시각화가 가능하다. 차원 축소를 하는 방법은 역시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 기반 차원 축소와 비지도학습 기반 차원 축소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도학습은 결국 입력이 뭐였죠? X와 Y 이게 라벨이 해당이 되죠. 정답이기도 합니다. 함께 주는 겁니다. 비지도 학습은 어떻죠? X라고 하는 입력만 주는 것이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정답이 알고 있으니까요. 수학 문제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것처럼 반복 학습을 통해서 모델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피드백 보이세요? 이 피드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정답과의 비교, 정답과 예측값 비교를 통해 에러 보정입니다. 에러 보정하는 과정을 뜻하죠. 비지도 학습 기반은 어떻습니까? 피드백이 없네요. 여기 올라가는 게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그냥 쭉 가죠. 쭉 갑니다.
자, 결국 지도학습 기반은 여러분이 어떤 걸 배웠냐면 LDA라고 불리우는 거를 지난달에 배웠고, 오늘 여러분들이 요 PCA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지도학습 기반 차원 축소를 배우게 됩니다. 차이는 피드백 있고 없고, 즉 라벨, 범주형 데이터 라벨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 학습하는 과정 중에 요 라벨이 개입되어서 에러 보정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는지가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 장에서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방식의 차원 축소 방법의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피처 셀렉션이라고 불리워지는 변수 선택 혹은 피처 선택이라는 방법과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불리워지는 변수 추출, 피처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셀렉션은 선택, 익스트랙션은 추출. 다릅니다, 여러분. 각각 어떻게 다르냐면요. 변수 선택은 유의미한 변수만 진짜 말 그대로 선택하는 것이고요. 추출은 예측 변수의 변환을 통해 새로운 변수를 추출합니다. 자, 변환이니까 변환 함수가 필요하고요. 여기는 선택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개 중에 1번과 5번 선택. 아까 전문가가 도메인 널리지를 가지고 모든 특성 변수 중에 날씨를 예보하는데, 날씨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특정 몇몇 어트리뷰트, 특성 변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겁니다. 장점은 선택한 변수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알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하고요. 단점은 변수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처 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1번만 고를 게 아니라 1번과 5,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번이 1번과 5번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아이예요. 있으면 좋겠죠. 피처 추출은 이렇게 입력이 100개 주어지면 어떤 함수를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추출합니다. 새로운 변수. 네, 그래서 이거는 피처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피처 생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장점은 변수 간 상관관계 고려가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결국 선형 결합이거든요. 선형 결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예시를 잠깐 들게요. 알파 1 x1 더하기 알파 2 x2 점점점 알파 100 x100 이런 식으로 이 2는 뭐 알파 1 x1 요 사실은 1 1 1 2 1 100 2 1 이렇게 되겠네요. 2 2 x2 알파 2의 100 x100 이런 식으로 점점점 다 이렇게 선형결합이기 때문에 상관관계 고려가 가능해요. 그리고 변수의 개수가 확 줄을 수 있습니다. 확.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처 추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나 해석이 어렵습니다. 뭐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차원 축소는 어떻다? 크게 피처 셀렉션과 피처 익스트랙션이 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각각 지도학습 기반 차원 축소가 있고 비지도학습 기반 차원 축소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나누면 결국 경우 수가 이렇게 4개겠죠? 4가지. 뭐 피처 셀렉션이면서 지도학습, 피처 셀렉션이면서 비지도학습, 피처 익스트랙션이면서 지도학습, 피처 익스트랙션이면서 비지도학습. 이 4가지가 있긴 한데 그걸 다 이번 본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 또 정리가 되어 있네요. 물론 방금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방식의 정리이긴 한데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차원 축소는
차원 선택과 아니 변수 선택과 변수 추출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변수 선택이라고 하는 방법, 피처 셀렉션은 지도 비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벨이 없는 거죠. 지도 학습인 경우에는 라벨을 가지고 있어서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명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뭐 대표적인 그 기술들은 인포메이션 게인과 뭐 오드 레이쇼. 여러분 아마 두 다 이거 어디서 했냐면 DT 디시전 트리. 결정나무에서 했어요. 네, 아무튼 그런 곳 결정나무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나눌 건데 이 피처에서 무엇을 선택을 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눌 것이냐를 할 때 이 어떤 피처를 선택하냐가 중요했는데 그때 그 피처 셀렉션에서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인포메이션 게인을 가지고서 선택을 했었거든요. 이 인포메이션 게인이 그 의미예요. 자, 아무튼 피처 셀렉션은 지도 비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피처 익스트랙션인데 피처 익스트랙션에서 우리가 사용할 PC라고 하는 것은 요 선형 방법론에 해당이 돼요. 즉 피처 익스트랙션은 또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MDS, 멀티 디멘저널 스케일링과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PCA가 대표적인 선형 방법이고 여기 있는 LLE나 ISO 맵, TSNE는 비선형 방법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사용할 PCA는 그러니까 PCA와 같은 것들은 여기 잠깐 보시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정보를 살려서 변수를 추출을 합니다. 이 원래 원 데이터의 본질적인 정보를 살리고 싶다.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살리고 싶은 본질적인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방법론이 달라지는데 PC라고 하는 방법론은 여기 보시면 맥스 베리언스라고 써 있죠. 분산의 최대화입니다. 그리고 MDS는 Maximum Distance Information인데 이게 페어와이즈 디스턴스예요. 그래서 그냥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를 최대화하는 방법론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분산을 최대화하는 PCA라고 하는 방법론을 알아본다. 즉, 분산이라는 것도 원 데이터의 본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인공신경망 기반의 차원 축소 방법을 교수님이 이게 살짝 맛만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요.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기억하시면 되지 뭐 이와 관련된 거를 뭐 이론 시험이나 뭐 실습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보시면 요즘 인공신경망에서의 차원 축소는 뭐 다양한 방식과 방법이 도입되고 있지만 오토인커더라고 불리워지는 방법이 하나의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요. 이런 인풋을 이렇게 인공신경망에 태워요. 뭐 레이어는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레이어 설계 방식은 뭐 처음에는 이렇게 길고 두 번째는 짧을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이렇게 바틀렉 레이어라는 게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예를 들어 28 x 28 차원짜리를 뭐 한 30 디멘전 30차원으로 줄였다고 합시다. 여기까지가 인코더예요. 왜 인코더냐? 28 x 28짜리의 영상을 30차원으로 기술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30차원을 영상으로 디코딩 합니다. 인코딩, 암호화, 디코딩, 암호화 해제, 부호, 압축 혹은 압축 해제.
그래서 요 30차원을 가지고 디코딩을 쫙 하면 원래 영상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상당히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요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피처입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피처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ML 방법을 이용해서 분류 혹은 회귀 문제를 지금까지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지금 이번 학기 통해서 상반기에 중간고사 이전까지 이 다양한 분류기를 바꿔가면서 모델의 성능을 높였죠. 근데 교수님이 이번 텀 프로젝트에 낸 거 잘 살펴보시면 어떻죠? 이 피처를 바꾸는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피처랑 예를 들어서 클래시파이어가 있어요.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예를 좋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를 고정시키고 예를 바꿨고 피처를 바꿔가면서도 예를 바꿔가면서 예를 고정시킬 수 있죠. 전통적인 방법으로 학습할 수가 있고 최근에 나온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피처를 기술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피처라고 하는 것을 표현력이 더 좋게 하게 만들고 싶은 하나의 학문이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학습 방법을 연구하는 토픽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굉장히 핫한 주제이고요. 결국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능 향상이 인간과 비슷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면에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1000개의 클래스 분류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사람의 성능을 뛰어넘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뭐다? 이 원디 벡터라고 하는 피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요. PC를 통해서는 이와 같이 정확하게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가 없는데 오토 인코더라는 걸 통해서 입력 넣고 얘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이 녀석 이 벡터를 잘 만들어줘 라고 하는 학습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차원 축소를 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냥 이 오토 인코더를 쓰게 되면 나중에는 이 30차원짜리 가지고서 SVM 돌리면 된다고요. 이게 원디 벡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PC와 같은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 이건 또 다른 방법론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CNN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업 말 안 들은 친구들은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런 게 바로 그 요즘 잘 나간다라고 하는 딥러닝인가 보구나 라고만 알면 되시고 배웠던 친구들은 이제 CNN을 기억을 하실 테니까 보면 똑같아요. 여기까지가 앞에서 배웠던 인코더, 여기까지가 디코더. 여러분 그 비디오 코덱 뭐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코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비디오 데이터를 엄청 용량이 큰데 압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압축을 해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나중에 플레이어에다가 플레이를 할 거예요. 비디오 플레이어로. 그러면 그 플레이어가 어떻게 해요? 이 압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압축을 풀어서 디코딩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고퀄리티의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은 용량을 가지고서. 이게 바로 이제 인코딩, 디코딩 방식인데
지금 교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인코더, 디코더를 얘기하는 거고 28 x 28을 이와 같은 CNN을 태워서 10차원짜리 1D 벡터를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이 10차원짜리 1D 벡터를 가지고 다시 디코딩하면 이렇게 원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대요. 겨우 10차원짜리를 가지고 28 x 28짜리를 복원할 수 있으면,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표현력이 좋아진 거거든요. 이 피처의 리프레젠테이션 성능이 좋아진 거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계시고, 모르겠어요 교수님 하시는 분은 잊으세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최근 나온 인공신경망 방법으로도 차원 축소라고 하는 연구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